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원나라 최악의 간신 아한마, 총 2부작 중 제1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20년대 초 페르가나 분지에는 봄마다 천산산맥에서 녹아내린 설수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렸다. 물줄기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초원을 적시며 들판을 황금빛 보리로 물들였고 그 사이로 양귀비 꽃들이 붉은 불꽃처럼 피어났다. 산기슭에는 호두나무와 살구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으며 여름이면 과일 향기가 계곡 전체를 감쌌다. 이곳 사람들은 이 땅을 천국의 정원이라 불렀다. 페르가나의 중심 시장은 해가 뜨기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페르가나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다. 양털 장수들이 커다란 자루를 펼쳐놓고 소리를 질러댔고 도공들은 푸른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 보이며 손님을 끌어당겼다. 구석진 곳에서는 늙은 이발사가 손님의 수염을 다듬으며 먼 나라의 소문을 전했다. 빵 굽는 화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그 주변을 맴돌며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여인들은 형형색색의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향료 가게를 기웃거렸고 상인들은 저울질을 하며 끊임없이 값을 흥정했다. 시장 한가운데 있는 대형 카라반세라이는 사방에서 모여든 대상들의 집결지였다. 카라반세라이는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세워진 대상 상인들의 쉼터와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건물은 중정을 중심으로 2층 구조로 지어졌다. 아래층은 짐승과 화물을 보관하고 위층은 상인들의 숙소로 쓰였다. 저녁이 되면 중정에 불을 피우고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 앉아 무역 정보를 교환했다.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소그드어, 위구르어가 뒤섞여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먼 곳의 전쟁 소식을 전했으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교역로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곳 카라반세라이의 한 구석방에서 1220년대 초반 어느 봄날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한마였다. 그의 아버지는 카라키타이 출신 상인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오가며 비단과 향료를 거래했다. 어머니는 페르가나 지역의 토착 상인 집안 출신으로 그녀의 가문 역시 대대로 무역업에 종사해 왔다. 두 가문이 혼인으로 맺어지면서 더욱 광범위한 무역망이 구축되었고 그 중심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한마였다. 아한마의 아버지는 냉철한 계산과 빠른 판단력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물건을 팔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살 때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울처럼 정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장부를 펼쳐놓고 말했다. 이 아이는 숫자 속에서 자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그녀 역시 아이가 상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함마가 6살이 되던 1226년 무렵, 그는 이미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주판을 가르쳤다. 손가락으로 세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진짜 상인은 주판알을 튕기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인지 안다. 아함마는 주판알을 이리저리 옮기며 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능숙해졌고 8살이 되었을 때는 복잡한 곱셈과 나눗셈도 거뜬히 해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카라반세라이는 아함마에게 최고의 교실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중정에 나가 상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페르시아 상인은 사파이어 원석을 펼쳐놓고 그 가치를 설명했고, 소그드 상인은 비단의 품질을 가늠하는 법을 다른 이에게 가르쳤다. 아함마는 그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어떤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지 눈여겨보았다. 때로는 직접 다가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저 비단과 이 비단은 무엇이 다른가? 상인들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재미있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함마의 아버지는 아들이 1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무역 현장에 데려갔다. 1230년경의 일이었다. 그들은 낙타 20마리로 구성된 대상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다.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아함마는 실크로드의 험난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였고 밤에는 칼바람이 살을 내었다. 대상들은 밤마다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길 위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쪽에서 온 상인들이 말하길 요즘 호라즘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더군. 몽골인들이 쓸고 지나갔다지. 저항하는 도시는 모조리 불태웠다고 들었네. 하지만 그 덕분에 도로가 안전해졌다는 말도 있어. 도적들이 씨가 말랐다더군. 아함마는 이런 대화를 계속해 들으며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몽골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초원에서 일어난 폭풍처럼 서쪽으로 몰려왔고 지나가는 곳마다 옛 질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아함마의 아버지는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보았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재건이 따른다. 재건에는 물자가 필요하고 물자가 움직이는 곳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1232년 아함마는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몽골인들이 점령한 도시에 들어갔다. 그곳은 한때 번영했던 상업 중심지였으나 이제는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건물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시 문을 열었고 몽골 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뒤섞여 물건을 사고 팔았다. 몽골인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금은 보화를 내놓았고 상인들은 그것을 받아 실용적인 물품으로 바꿔주었다. 아함마의 아버지는 몽골 장교 한 명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장교는 약탈한 은그릇 더미를 가져왔고 아버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값을 매겼다. 흥정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아함마는 몽골어의 억양과 리듬을 귀담아 들었다. 거래가 끝나자 장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본 것을 잊지 마라. 저들은 전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번영해야 한다. 아함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상인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1233년에서 1234년 사이 아함마의 가족은 몽골 제국의 팽창을 따라 점차 동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그들은 카라코룸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몽골 고원의 유목민들과도 교역을 시작했다. 이 시기 아함마는 15살이었는데 이미 독자적으로 작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몽골 고원은 페르가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드문드문 보이는 게르, 하늘까지 닿을 듯한 광활함. 아함마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숨이 막힐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이곳만의 질서를 발견했다.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 정확하게 이동했고, 그들의 삶은 가축과 하늘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다. 아함마의 아버지는 몽골 부족장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철제 도구, 곡물, 직물을 공급했고, 대신 말과 모피, 가죽을 받았다. 거래는 단순했지만 규모가 컸다. 몽골인들은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믿었고, 배신하면 가차없이 응징했다.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켰고, 품질을 속이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명성은 초원 전역에 퍼졌다. 1235년 무렵, 아함마는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았다. 한 몽골 귀족의 막사에 직접 가서 주문받은 비단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16살의 아함마는 낙타 2마리에 비단을 싣고 초원을 가로질렀다. 사흘을 달려 도착한 막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수십 개의 게르가 모여 있었고, 중앙의 큰 게르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아함마가 도착했음을 알리자 한 몽골 관리가 나와 그를 맞았다. 관리는 위구르 문자를 아는 사람이었고, 간단한 페르시아어도 구사했다. 아함마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비단을 펼쳐 보였다. 붉은색, 황금색, 짙은 남색의 비단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관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단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가 끝난 뒤 관리는 아함마에게 차를 대접했다. 그들은 게르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페르가나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침착하구나. 몽골어는 할 줄 아느냐? 아직 서툽니다만 배우고 있습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몽골어는 필수다. 그리고 위구르 문자도 익혀야 한다. 데칸께서 위구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채택하셨거든. 아함마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몽골어와 위구르 문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통역사를 고용해 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쳤고, 아함마는 놀랄 만큼 빠르게 습득했다. 1236년에서 1237년 사이 아함마는 이미 간단한 몽골어 대화가 가능했고, 위구르 문자로 기본적인 장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 1238년 아함마의 아버지는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켰다. 몽골 제국의 한 고위 장군이 원정에서 돌아오며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현금화할 상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한마의 아버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달에 걸쳐 금은 보화를 정리하고 값을 매겨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이 거래로 그의 가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동시에 몽골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한마의 아버지는 카라코룸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한마도 함께 수도를 드나들었다. 카라코룸은 아한마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다. 새로 건설 중인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중국에서 온 장인들이 궁전을 짓고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온 기술자들이 수로를 설계했다. 유럽에서 온 사절들이 대칸을 아련하기 위해 줄을 섰고, 각지의 상인들이 시장을 메웠다. 아한마는 이곳에서 세계가 하나로 수렴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1239년 아한마는 20살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젊은 상인으로 성장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했다. 계산은 빨랐고 판단은 냉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한마에게는 아버지에게도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였다. 아한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다. 그는 카라코룸의 궁정에서 누가 실권자이고 누가 허수아비인지 빠르게 파악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를 선택했다. 1240년 아한마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몽골 장군이 아한마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특별한 사람에게 추천한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소르카크탄이 베키였다. 소르카크탄이 베키는 톨루이의 미망인이자 네 아들의 어머니로 몽골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현명하고 신중했으며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막사는 사실상 하나의 작은 궁정이었고 수많은 관리와 고문들이 그녀를 보좌했다. 아한마가 처음 소르카크탄이 베키를 아련한 것은 1240년 늦여름이었다. 그는 초원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막사로 안내되었다. 막사 안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직물이 걸려 있었다. 소르카크탄이 베키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표정은 온화했다. 통역을 통해 그녀가 물었다. 네가 계산에 뛰어나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아한마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부족하오나 수를 다루는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관리해 볼 수 있겠는가?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르카크탄이 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험 과제를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여러 지역에 분산해 놓은 재산 목록을 아한마에게 주었다. 목록에는 가축, 토지, 노비, 금은, 직물 등이 뒤섞여 있었고 단위도 제각각이었다. 이것을 정리하고 총 가치를 계산해 보거라. 열흘을 주겠다. 아한마는 목록을 받아들고 물러났다.
그는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먼저 모든 항목을 범주별로 분류했다. 그 다음 각기 다른 단위를 통일된 기준으로 환산했다. 가축은 말 한 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직물은 무게와 품질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토지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겼다. 일주일 만에 아함만은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를 완성했다. 그는 장부를 들고 다시 소르칵탄이 베키를 찾아갔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보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산은 정확했고 분류는 체계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감탄한 것은 아함마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의 특성과 관리 방안까지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점이었다. 훌륭하다. 네가 예상보다 뛰어나구나. 소르칵탄이 베키는 즉시 아함마를 자신의 막사에 소속시켰다. 1241년부터 아함마는 소르칵탄이 베키의 개인 재산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었다. 소르칵타니는 내 아들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고, 그 재산은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되었다. 아함마는 이 사실을 빠르게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투자가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거래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르칵탄이 베키는 아함마의 이런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종종 아함마를 불러 조언을 구했다. 서역의 상인들이 비단값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함마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상인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차라리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물량을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소르칵타니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결과는 아함마의 예상대로였다. 1242년에서 1244년 사이 아함마는 소르칵탄이 백기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몽골 궁정의 내밀한 작동 방식을 배웠다. 그는 권력이 혈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권력은 자원의 통제에서 나왔고, 자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증식되었다. 소르칵탄이 베키는 바로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각각 영지를 나눠주고 그 영지가 최대한 생산적이 되도록 관리했다. 아함마는 그녀를 도우며 이 과정을 지켜봤다. 소르칵타니는 또한 아함마에게 정치적 지혜를 가르쳤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의심한다. 내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내가 너무 강해지면 두려워한다. 그러니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되 위협이 되지는 마라. 아함마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1245년 아함마는 26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소르칵탄이 베키의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각 영지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있었고, 어느 지역이 풍년이고 어느 지역이 흉년인지 알았다. 그는 누가 신뢰할 만한 상인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그의 명성은 점차 카라코룸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숫자의 마법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함마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이방인이며
몽골 사회의 주변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겸손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1246년 구유크가 데칸에 즉위했다. 이 시기 몽골 제국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긴장 상태에 있었다. 구유크는 오고타이의 아들로 톨루이 가문과는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소르카탄이 베키는 매우 신중하게 처신했고 아한마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다. 어떤 편도 들지 마라. 우리는 단지 우리 일을 할 뿐이다. 아한마는 그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재정 관리에만 집중했고 정치적 발언은 일체하지 않았다. 1247년 구유크가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제국은 다시 한번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 혼란 속에서 소르카탄이 베키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했고 동시에 전략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아한마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1248년 소르카탄이 베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아한마는 그녀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소르카탄이는 아한마를 불러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기반을 다져왔다. 그중 몽케는 곧 큰일을 이룰 것이다. 쿠빌라이는 아직 젊지만 그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내가 만약 쿠빌라이를 섬기게 된다면 그를 잘 보좌하거라. 그는 숫자를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한마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르카탄이 베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라. 권력의 정점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도 커진다. 내가 유능할수록 질투하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1249년 몽케가 쿠릴타이에서 데칸으로 선출되었다. 톨루이 가문이 마침내 제국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소르카탄이 베키의 오랜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다. 아한마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재산 관리를 도왔다. 소르카탄이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한마를 불렀다. 내 아들들을 부탁한다. 특히 쿠빌라이를. 아한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소르카탄이 베키가 세상을 떠난 후 아한마는 잠시 방황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녀를 섬기며 배웠고 성장했고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 후원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곧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1251년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 남부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다. 몽케 데카는 동생에게 중국 북부와 티베트 방면을 관리하도록 했다. 쿠빌라이는 즉시 유능한 행정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신뢰했던 아한마를 떠올렸다. 쿠빌라이는 사람을 보내 아한마를 불렀다. 아한마가 쿠빌라이를 처음 만난 것은 1251년 가을이었다. 쿠빌라이는 36살의 야심찬 왕자였다. 그는 형 몽케와 달리 전통적인 유목 생활보다는 정주 문명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중국 문화를 존중했고 농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쿠빌라이는 아한마를 보자마자 물었다. 내가 어머니를 섬겼다는 그 상인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어머니께서 너를 높이 평가하셨다. 나도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아한마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를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쿠빌라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먼저 내 영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거라. 얼마나 수입이 있고 어디에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고하라. 아한마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1252년 초부터 그는 쿠빌라이의 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을 조사했다. 그는 농민들과 대화하고 관리들을 면담하고 장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영지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리가 엉망이었다. 세금은 불규칙하게 거쳤고 관리들은 중간에서 착복했으며 농민들은 과도한 부담에 시달렸다. 아한마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쿠빌라이에게 올렸다. 전하, 영지의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 관리 체계는 비효율적입니다. 세 가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들을 감독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쿠빌라이는 보고서를 읽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아한마는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각 지역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관리들의 업무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쿠빌라이는 즉시 아한마의 계획을 승인했다. 1252년 중반부터 아한마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저항이 많았다. 기존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아한마는 쿠빌라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였다. 그는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가차없이 처벌했고, 새로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몇 달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가 증가했고, 농민들의 불만이 줄었으며, 영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쿠빌라이는 아한마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253년 쿠빌라이는 남송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과 물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쿠빌라이는 아한마를 불러 말했다.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려 한다. 대리국을 거쳐 남송의 배후를 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원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아한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상인들로부터 차입하는 것입니다. 원정이 성공하면 남송의 부로 갚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 상인들은 기꺼이 투자할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눈을 빛냈다. 그들이 믿겠는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는 상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저를 신뢰합니다. 아함만은 즉시 실크로드의 주요 상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 인맥을 총동원했다. 아버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상인들, 카라코룸에서 만난 무역상들, 소르칵탄이 베키를 섬기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 아함만은 그들에게 쿠빌라이의 원정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전쟁은 언제나 불확실했고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아함만은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제시하며 설득했다. 남송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곳의 세수는 우리 영지 전체보다 수십 배 많습니다. 원정이 성공하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2배, 3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인들은 점차 설득되었다. 아함마의 명성과 쿠빌라이의 권위가 결합되자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1253년 봄까지 아함마는 원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확보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의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원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함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명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53년 여름, 쿠빌라이의 군대가 남쪽으로 출발했다. 아함마는 후방에서 보급을 책임졌다. 그는 군량미와 무기, 말 사료와 의복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보냈다. 그의 손을 거쳐 움직이는 물자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달에 수천 석의 곡물이 운반되었고 수백 필의 말이 교체되었으며 수만 개의 화살이 보충되었다. 아함마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원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함마는 쿠빌라이의 영지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농사가 계속되도록 했고 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영지의 모든 마을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 상황을 점검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다. 그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쿠빌라이의 영지는 전쟁 중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1253년 말 쿠빌라이의 군대는 대리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남송을 압박하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것을 의미했다.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아함마에게 투자했던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쿠빌라이는 약속대로 전리품의 일부를 상인들에게 분배했고 아함마가 그 분배를 감독했다. 상인들은 투자금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아함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1254년 아함마는 35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쿠빌라이의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쿠빌라이의 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은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세금을 걷고 지출을 관리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상인들과 협상했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를 깊이 신뢰했다. 그는 중요한 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아함마를 불렀고 그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아함마는 단순히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가 아니라 쿠빌라이의 정치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략가였다. 이 무렵 아함마는
쿠빌라이의 다른 측근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쿠빌라이 주변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다. 중국 출신 유학자들, 티베트 불교 승려들, 몽골 귀족들, 그리고 아함마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실무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다. 아함마는 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그는 누구와도 깊이 친해지지 않았지만 누구와도 적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재정 전문가. 그는 다른 영역에 끼어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1254년 여름,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내 영지를 넘어서 더 큰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 형님께서 나에게 넓은 땅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네가 그 제도를 설계해 보겠는가? 아함마는 이것이 중대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어떤 제도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있고,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아함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적과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토지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가능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전권을 주었다. 아함마는 즉시 조사단을 조직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각 지역을 담당하게 했다. 조사단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가구 수를 세고 경작지를 측량하고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 작업은 방대했고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백성들은 조사를 두려워했다. 조사는 곧 세금 증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함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평하게 걷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관리들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니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낸다. 조사를 하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낼 것이다. 이 설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했지만 최소한 폭력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다. 조사는 천천히 진행되었고 1254년 말까지 주요 지역의 호적과 토지 대장이 완성되었다. 아함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각 지역의 인구, 토지 면적, 예상 생산량, 적정 세율이 기록되어 있었다. 쿠빌라이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감탄했다. 이것이 있으면 내 영지가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구나. 아함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라.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 1254년 말, 아함마는 쿠빌라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재정 관리자가 아니라
쿠빌라이의 통치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설계자였다. 그가 만든 호적과 토지 대장은 쿠빌라이가 영지를 장악하는 기본 도구가 되었다. 그가 설계한 세금 체계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다. 그가 구축한 상인 연락망은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함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르칵탄이 베키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필요한 사람이 되되 위협이 되지는 마라. 그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충성스러웠지만 다른 측근들에게는 겸손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서는 확고했지만 정치적 문제에서는 중립을 지켰다. 그는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 아함마의 복식은 여전히 중앙아시아 상인 전통을 따랐다. 그는 고급 직물로 만든 긴 가운을 입었고 허리에는 정교한 금속 장식이 달린 띠를 찼다. 그의 머리에는 작은 모자가 있었고 발에는 가죽 부츠를 신었다. 그는 몽골 귀족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다. 그의 외모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방인이지만 성공한 이방인. 몽골 사회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존재. 아함마의 말투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냉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게 말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1254년이 저물어갈 무렵 아함마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번영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위험의 시작이기도 했다. 쿠빌라이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히 한 지역의 통치자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함마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아함마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준비해왔다. 페르가나의 카라반세라이에서, 초원의 막사에서, 소르칵탄이 베키의 곁에서, 그리고 쿠빌라이의 영지에서. 그는 숫자의 언어를 배웠고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으며 생존의 기술을 익혔다. 1254년 마지막 날 아함마는 자신의 장부를 정리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다. 수입은 계획대로 증가했고 지출은 통제되었으며 투자는 수익을 냈다. 숫자들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숫자 너머의 현실도 알고 있었다. 권력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권력은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결과로 증명된다. 그는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초원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아함마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는 분명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1255년이 밝았다. 쿠빌라이는 영지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아함만은 그 중심에서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했다. 이 무렵 아함만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상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건의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봄이 되자 아함마는 관계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전하, 많은 토지가 물 부족으로 제대로 경작되지 못합니다.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만들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관심을 보였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아함마는 준비해온 계산서를 펼쳤다.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승인했고, 아함마는 즉시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인부들을 모집하고 자재를 조달했다. 공사는 여름 내내 계속되었고, 가을이 되자 새로운 수로가 완성되었다. 이듬해 봄, 그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은 토지에서 풍작이 이루어졌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쿠빌라이는 만족했으며, 아함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함마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몽골 귀족들 중 일부는 이방인인 아함마가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아함마를 상인 출신이라며 무시했고, 그가 진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했다. 어느 날 한 몽골 장군이 쿠빌라이에게 불평했다. 전하, 저 중앙아시아 상인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는 몽골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쿠빌라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배신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는 결과로 보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장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함마는 이런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몽골 귀족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1256년 몽케 데칸이 서역 원정을 시작했다. 이것은 제국 전체를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이었고, 쿠빌라이도 지원을 요청받았다.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물었다. 형님께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는가? 아함마는 신중하게 계산했다. 군량미 5,000석, 말 2,000필, 그리고 은일만 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 영지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준비하라. 아함마는 즉시 물자를 조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 지역에서 곡물을 모았고 말을 구입했으며 은을 확보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되었고 예정대로 서쪽으로 보내졌다. 몽케 데카는 쿠빌라이의 지원에 만족했고 쿠빌라이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1257년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다. 네가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제 내 영지 전체의 재정을 총괄하라.
모든 수입과 지출이 내 손을 거치도록 하라. 이것은 엄청난 권한이었다. 아함만은 이제 사실상 쿠빌라이 영지의 재정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관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모든 지출을 승인했으며 모든 정책을 검토했다. 그의 권한은 막강했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다. 아함만은 이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방식을 구축했다. 그는 각 지역에 회계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들이 매달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그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응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순시를 나가 현장을 점검했다. 1258년 몽케 데칸이 남송 원정 중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이 소식은 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데칸의 죽음은 권력 공백을 의미했고, 권력 공백은 곧 권력 투쟁을 의미했다. 쿠빌라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생 아리크 부케가 카라코룸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었고, 다른 왕족들도 각자의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 쿠빌라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측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아함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쿠빌라이가 물었다. 내가 데칸의 자리를 추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는가? 아함마는 즉시 대답했다. 군대를 움직이고 동맹을 확보하고 쿠릴타이를 준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은 10만 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귀족이 놀라서 소리쳤다. 10만 냥이라니 그것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아함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용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기꺼이 빌려줄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를 바라보았다. 정말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좋다. 자금을 확보하라. 아함마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실크로드의 모든 주요 상인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는 쿠빌라이가 다음 데칸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고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 상인들은 아함마를 신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몇 달 만에 아함마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쿠빌라이는 그 자금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1259년에서 1260년 사이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두 형제는 각자 데칸의 자리를 주장했고 제국은 사실상 분열되었다. 쿠빌라이는 남쪽에서 기반을 다졌고 아리크 부케는 북쪽에서 세력을 모았다. 아함마는 이 혼란 속에서도 쿠빌라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는 세금 징수를 계속했고 군비를 조달했으며 동맹 세력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쿠빌라이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권력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 1260년 봄, 개평의 아침 공기는 긴장으로 떨렸다. 쿠빌라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왕족과 장군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개최했다. 전통적으로 쿠릴타이는 카라코룸에서 열려야 했고
모든 왕족이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데칸의 자리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아함만은 쿠릴타이 준비의 모든 실무를 담당했다. 참석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연회를 준비하고, 선물을 분배하고, 각종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 이 모든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쿠릴타이 전날 밤, 아함만은 최종 지출 내역을 검토했다. 은 3만 냥이 사용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는 만족했다. 이 돈이 쿠빌라이를 데칸의 자리에 앉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칸이 된 쿠빌라이는 그에게 더 큰 권한을 줄 것이다. 쿠릴타이 당일, 쿠빌라이는 황금 장막 아래에 앉았고, 참석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식은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장군들이 충성을 맹세했고, 왕족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승려들이 축복을 내렸다. 쿠빌라이 칸은 공식적으로 몽골 제국의 5번째 대칸이 되었다. 아함만은 군중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리크 부케는 카라코룸에서 자신을 데칸으로 선포했다. 제국은 사실상 2명의 데칸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의미했다. 쿠빌라이는 즉위 직후부터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군대를 증강하고, 동맹을 확보하고, 보급로를 정비했다.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고, 아함만은 그 돈을 조달했다. 아함만은 자신이 구축한 상인 인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마다 사람을 보내 자금을 빌렸다. 상인들은 쿠빌라이가 승리할 것이라는 아함마의 확신에 설득되었다. 그들은 자금을 빌려주었고, 아함마는 그 돈으로 전쟁을 지원했다. 1260년 여름부터 1264년까지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아리크 부케가 유리했다. 그는 카라코룸을 장악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몽골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쿠빌라이는 중국 북부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고, 아함만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쟁 물자로 전환했다. 곡물이 군량으로 바뀌었고, 직물이 군복으로 바뀌었으며, 은이 무기와 말로 바뀌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항상 충분한 보급을 받았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아리크 부케의 군대는 점차 보급 부족에 시달렸다. 카라코룸 주변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지역이었고, 실크로드가 차단되면서 외부 지원도 끊겼다. 반면 쿠빌라이의 군대는 안정적인 보급선을 유지했다. 아함만은 보급로를 따라 저장고를 설치하고, 수송대를 조직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1262년 전세가 쿠빌라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리크 부케의 지지 세력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의 영토는 줄어들었다. 쿠빌라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 무렵 쿠빌라이는 아함마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다.
1260년 6월, 즉위 한 달 만에 쿠빌라이는 아한마를 중서성의 재정관직에 임명했다. 중서성은 몽골 제국의 중앙정부 기구였고, 재정관직은 제국 전체의 세금과 지출을 관리하는 자리였다. 이것은 엄청난 승진이었다. 아한마는 이제 한 지역의 재정 관리자가 아니라 제국 중앙의 고위 관리가 되었다. 그의 권한은 영지 수준을 넘어 제국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이제 제국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아한마의 첫 번째 정책은 소금 전매제 강화였다.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었고, 소금 판매는 막대한 수익을 낳았다. 하지만 기존의 소금 전매 제도는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많은 상인들이 불법으로 소금을 거래했고, 이것은 정부 수입의 손실을 의미했다. 아한마는 쿠빌라이에게 보고했다. 전하, 국고 수입의 절반이 소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불법 거래를 막고 전매를 강화하면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승인했다. 아한마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소금 생산지마다 관리를 파견하고 운송로를 통제하고 판매소를 정비했다. 불법 거래자들은 엄하게 처벌되었다. 몇 달 만에 소금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 소금 밀매로 이익을 보던 상인들은 불만을 품었고, 일부 몽골 귀족들도 아한마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 중 일부는 소금 밀매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261년 아한마는 세금 징수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기존의 세금 제도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달랐다. 몽골인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한인과 기타 민족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했다. 징수 방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어떤 곳은 현물로 세금을 냈고, 어떤 곳은 은으로 냈으며, 어떤 곳은 노동력으로 대신했다. 아한마는 이것을 문제로 보았다. 제국의 재정은 하나의 체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몽골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노장이 회의에서 소리쳤다. 우리 몽골인은 제국을 세웠소. 세금은 정복당한 자들이 내는 것이요. 우리까지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한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전하의 군대를 먹여야 하고 관리들에게 봉급을 줘야 하며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듭니다. 누군가는 내야 합니다. 노장은 화를 냈다. 그럼 한인들한테 더 받으시오. 우리는 못 내겠소. 아한마는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다. 한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부담을 모두가 나눠야 제국이 안정됩니다. 쿠빌라이는 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결정을 내렸다. 아한마의 안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라. 다만 몽골 귀족들에 대한 세금은 가볍게 하라. 아한마는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물러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시작이다.
조금씩 바꿔나가면 된다. 언젠가는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낼 것이다. 이 시기부터 아함마의 복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중앙아시아식 긴 가운을 입었지만 직물은 더 고급스러워졌다.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들어갔고 허리띠에는 옥 장식이 달렸다. 그의 모자도 더 정교해졌고 부츠도 더 화려해졌다. 그는 더 이상 소박한 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권력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1262년 제국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이태라는 한인 관리가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태는 쿠빌라이가 한인 관리들을 중용하면서 등용된 인물이었다. 그는 산동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었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를 저질렀다.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자 그는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다. 이태의 난은 쿠빌라이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한인들을 신뢰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데 그들 중 하나가 배신한 것이다. 쿠빌라이는 분노했고 한인 관리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아함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아뢰었다. 전하, 이것은 이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쿠빌라이는 물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아함마는 대답했다. 모든 지방 관리의 재정 보고를 중서성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거두는 세금, 그들이 쓰는 돈, 모든 것을 중앙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징수나 횡령이 있으면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쿠빌라이는 승인했다. 이것은 아함마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였다. 이제 모든 지방 관리의 재정이 그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사실상 제국의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아함마는 즉시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각 지방의 감찰관을 파견하고 정기보고 제도를 확립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부정이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했다. 한인 관리뿐만 아니라 몽골 관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다. 한 몽골 귀족이 쿠빌라이에게 불평했다. 전하, 저 중앙아시아 상인이 너무 권력을 휘두릅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쿠빌라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내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제국이 무너진다. 너희는 그것을 원하는가? 귀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함마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꾼이라고 불렀다. 그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사람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1263년 아함마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을 주도했다. 철전 발행이었다. 철전은 철로 만든 화폐였다. 구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로 동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함마는 쿠빌라이에게 제안했다. 화폐는 황제의 권위와 같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전하의 화폐를 사용하면 그들은 전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전을 발행하고 모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쿠빌라이는 동의했다. 아함만은 철전 주조를 감독했다. 그는 주조소를 설치하고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철을 조달했다. 몇 달 만에 대량의 철전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철전의 실질 가치는 낮았다. 철은 구리보다 흔했고 따라서 가치가 낮았다. 하지만 정부는 철전을 구리 동전과 같은 가치로 사용하라고 강제했다. 상인들은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철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다. 백성들도 혼란스러워했다. 어떤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로 교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함만은 이런 불만을 무시했다. 그는 강제로 철전 사용을 밀어붙였다. 철전을 거부하는 상인은 영업을 금지당했고, 백성들은 세금을 철전으로 내도록 강요받았다. 이것은 아함마에 대한 원망을 더욱 키웠다.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라고 욕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아함마를 지지했다. 철전 정책은 정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화폐를 만들고 그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봉급을 지불할 수 있었다. 사실상 화폐 발행을 통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었다. 1264년 초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아리크 부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군대는 보급 부족으로 무너졌고 그의 지지자들은 모두 떠났다.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아리크 부케는 쿠빌라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쿠빌라이는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 나는 내 목숨을 취하지 않겠다. 너는 내 동생이다. 하지만 너는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이다. 아리크 부케는 고개를 숙였다. 전쟁이 끝나자 쿠빌라이의 지위는 확고해졌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몽골 제국의 대칸이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중심부는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아함마는 전쟁이 끝난 직후 쿠빌라이를 찾아갔다. 전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제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쿠빌라이는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인가? 아함마는 대답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복구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쿠빌라이는 한숨을 쉬었다. 전쟁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아함마는 침착하게 말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쿠빌라이는 관심을 보였다. 말해보라. 1264년 말, 아함마는 전면적인 재정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종합적인 계획이었다. 첫째, 호구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등록하고 모든 토지를 측량하고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전매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철, 차, 술도 정부가 독점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수입원이 됩니다. 셋째, 상업세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상인을 등록하고 모든 시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관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횡령하는 관리를 엄벌하고 뇌물을 받는 자를 처벌하고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함만은 보고서를 마치며 공언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1년 안에 굳고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길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몽골 노장이 소리쳤다. 상인놈이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것은 백성들을 쥐어짜겠다는 것이 아니요. 반란이 일어날 것이요. 아함만은 노장을 향해 차갑게 응수했다. 제국을 움직이는 것은 말발굽만이 아닙니다. 은량도 필요합니다. 전하의 군대를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하의 궁궐을 짓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하의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노장은 화를 냈다. 내 놈은 오만하구나. 내 놈 같은 이방인이. 아함만은 눈빛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저는 결과로 말합니다. 제가 관리한 이후 전하의 국고는 3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조달한 자금으로 전하께서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아함마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쿠빌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아함마의 계획을 승인한다. 단계적으로 실행하라. 아함마는 깊이 절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함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제국 재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의 손에는 막대한 권력이 있었다. 그는 세금을 거두고 돈을 쓰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많은 적을 만들었다. 몽골 귀족들은 그를 싫어했고, 한인 관리들은 그를 경계했으며, 백성들은 그를 원망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에게는 쿠빌라이의 신뢰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과로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계속 결과를 내야 했다. 계속 돈을 벌어야 했다. 계속 쿠빌라이를 만족시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아함마는 장부를 펼쳤다. 숫자들이 그를 반겼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았다. 숫자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1264년 말의 어느 추운 밤, 아함마는 여전히 장부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복식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고급 비단으로 만든 긴 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금으로 장식된 띠를 차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옥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자였다. 그의 말투도 변했다. 그는 이제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보장합니다. 라는 말도 자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그의 태도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측정하는 눈빛이었다. 사람도 숫자로 보이고 권력도 숫자로 보이고 제국도 숫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모두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 하인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인, 이제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아함만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 아침 덱한께 보고해야 한다. 하인은 물러났다. 아함만은 다시 장부에 몰두했다. 숫자들이 줄을 이루었고 수입, 지출, 이익, 손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모든 것이 통제 가능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265년이 밝았다. 쿠빌라이는 제국의 안정화에 주력했고 아함만은 재정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봄이 되자 전국적인 호구 조사가 시작되었다. 아함만은 각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그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등록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구성, 소유 토지, 재산 목록,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백성들은 이 조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파악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일부는 재산을 숨기려 했고, 일부는 거짓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아함마의 조사관들은 철저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토지를 직접 측량하고, 거짓 신고를 적발했다. 거짓 신고가 밝혀지면 가혹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여름 무렵 한 마을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백성들이 조사관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한 노인이 소리쳤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세금을 냅니다. 더 이상 뭘 내라는 겁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려는 겁니까? 조사관은 차갑게 대답했다. 백한의 명령이다. 모든 백성은 등록되어야 한다.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노인은 분노했다. 백한의 명령이라고. 저 중앙아시아 상인놈의 명령이지. 우리는 몽골인도 아니고 한인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데 이방인 놈이 우리를 쥐어짜고 있어. 조사관은 위협했다. 입 조심하시오. 백한을 모욕하는 말은 역적 행위요. 결국 관군이 출동했고 소요는 진압되었다.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가을 무렵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구 조사가 완료되었다. 아함만은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제국 전체의 인구, 토지 면적, 재산 규모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한 세금 계획을 세웠다. 쿠빌라이에게 보고할 때 아함만은 자신 있게 말했다. 데칸, 이제 제국의 모든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만족스러워했다. 좋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심하라. 아함만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다. 백성들의 원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과다. 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같은 해 아함만은 전매제 확대도 추진했다. 소금에 이어 철과 차도 정부 전매 품목이 되었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 제작에 필수적이었고, 차는 몽골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다. 정부가 이것들을 독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아함만은 철 생산지마다 관리를 파견했다. 모든 철광산은 정부 소유가 되었고, 모든 철 생산은 정부가 통제했다. 사적으로 철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차 전매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차 재배 지역이 정부 통제 아래 놓였고, 모든 차 거래는 정부가 허가한 상인만 할 수 있었다. 차 가격은 정부가 정했고, 정부는 그 차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상인들이 철과 차 거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매제가 시행되면서 그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다. 한 상인 대표가 아함마를 찾아와 탄원했다. 대인,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철과 차 거래를 금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함마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정부가 허가한 상인이 되시오. 그러면 거래할 수 있어. 상인은 항의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막대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소상인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아함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다른 일을 하시오. 제국에는 할 일이 많소. 상인은 분노하며 물러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함마에 대한 원망은 깊어져만 갔다. 사람들은 그를 탐욕스러운 약탈자라고 불렀다.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욕했다. 하지만 아함마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만 보았다. 그리고 숫자는 좋았다. 국고 수입은 매달 증가했고 쿠빌라이는 만족했으며 그의 권력은 더욱 커졌다. 1266년 쿠빌라이는 수도 건설을 결정했다. 그는 대칸으로서 제국의 중심이 될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다. 그는 대도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었다. 궁궐, 관청, 성벽, 도로, 다리, 시장, 모든 것을 새로 지어야 했다. 수만 명의 인부가 필요했고 막대한 자재가 필요했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다. 쿠빌라이는 아함마를 불렀다. 대도 건설에 얼마가 필요하겠는가? 아함마는 이미 계산해 놓았다. 은 100만 냥이 필요합니다. 10년에 걸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숨을 들이켰다. 100만 냥이라니. 아함마는 침착하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물었다. 어떤 계획인가? 아함마는 설명했다. 첫째,
기존 세수를 증가시킵니다. 호구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전매 수입을 확대합니다. 술도 전매 품목에 추가하겠습니다. 셋째, 상업세를 올립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니 세금도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에게 건설 기부금을 받겠습니다. 다섯째, 화폐를 더 발행합니다. 교초를 더 많이 찍어내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방법은 위험하지 않은가? 화폐를 너무 많이 찍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었다. 아함만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발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쿠빌라이는 승인했다. 좋다. 그렇게 하라. 아함만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다. 세금을 올리고 전매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고 화폐를 발행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대도 건설이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인부가 몰려들었고 거대한 공사가 벌어졌다. 나무가 베어지고 돌이 채취되고 벽돌이 구워졌다. 강에서는 배들이 자재를 실어 날랐고 도로에서는 수레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아함만은 모든 비용을 관리했다. 그는 매주 공사 현장을 순시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횡령을 감시했다. 공사 감독이 자재비를 부풀려 받으려 하면 즉시 적발했고 인부 임금을 빼돌리려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했다. 한 공사 감독이 불평했다. 대인, 너무 깐깐하십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아함만은 차갑게 노려보았다. 융통성이라는 것은 횡령의 다른 이름이요. 나는 전하의 돈 한 푼도 낭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소. 감독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대도 건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인부들이 징발되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임금은 적었고 대우는 열악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일부는 죽었다. 또한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올랐다. 백성들은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일부는 토지를 팔아야 했고, 일부는 빚을 졌으며, 일부는 도망쳤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중앙아시아 상인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다. 대칸께서는 좋으신지 몰라도 우리는 죽을 지경이다. 대도가 완성되면 우리 뼈로 쌓은 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함만은 이런 원망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비용이 예산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1267년, 아함만은 또 다른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쿠빌라이는 그를 상서성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상서성은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었다. 이 임명으로 아함만은 명실상부하게 제국의 재정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취임식에서 아함만은 쿠빌라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데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쿠빌라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신뢰한다. 계속 좋은 결과를 내라.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도 잊지 마라. 아함만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숫자만 보고 있었다. 상서성 수장이 된 아함마의 권력은 막강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재정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세금을 올리고 전매를 확대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이 권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다. 상업세, 통행세, 시장세, 선박세, 광산세, 모든 경제 활동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기존 세금도 인상되었다. 토지세는 20% 올랐고 인두세는 30% 올랐다. 사람들은 신음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아함마는 또한 화폐 발행을 크게 늘렸다. 교초라는 지폐가 대량으로 찍혀 나왔다. 처음에는 교초의 가치가 안정적이었다. 사람들은 교초를 받아들였고 거래에 사용했다. 하지만 점차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빠르게. 상인들은 교초를 받기를 꺼려했다. 오늘 받은 교초가 내일이면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초 사용을 강제했다. 교초를 거부하면 처벌받았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다. 어제 받은 임금으로 오늘 쌀을 사려 하면 쌀값이 올라 있었다. 정확히는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교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만 알았다. 한 노인이 시장에서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한 달 전에 이 돈으로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 가마도 못 사오. 우리를 어떻게 살라는 거요? 상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진 거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정부에 가서 따지시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정부에 따진들 뭐가 달라지겠어. 저 중앙아시아 상인놈이 귀를 막고 있는데. 하지만 아함마는 화폐 가치 하락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화폐를 찍어내면 즉시 자금이 생겼고 그 자금으로 대도를 건설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관리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1268년 불만이 폭발했다. 여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세금 인하와 화폐 가치 안정을 요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징수원이 습격당했고 관청이 불타고 관리들이 쫓겨났다. 쿠빌라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심각하다. 백성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다. 대책을 내놓으라. 한 한인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데칸, 세금을 낮추고 화폐 발행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함마는 즉시 반박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낮추면 국고가 고갈됩니다. 대도 건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화폐 발행을 줄이면 자금이 부족합니다. 한인 관리는 항변했다. 하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함만은 차갑게 말했다. 반란은 진압하면 됩니다. 몇몇 불만 분자들 때문에 국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쿠빌라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아함마가 필요했다. 그가 없으면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다. 불만이 쌓이면 제국이 흔들릴 수 있었다. 결국 쿠빌라이는 중간 입장을 택했다. 세금은 당분간 동결한다. 더 올리지 마라. 화폐 발행도 조금 줄여라. 하지만 기존 정책은 유지한다. 아함마는 불만스러웠지만 명령을 따랐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함마는 혼자 중얼거렸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저항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쿠빌라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쿠빌라이의 신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1269년 상황은 다시 안정되었다. 세금이 동결되고 화폐 발행이 줄어들자 백성들의 불만도 잠잠해졌다. 소요는 진압되었고 주동자들은 처벌받았다. 질서가 회복되었다. 아함마는 이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늘렸다. 그는 부유한 상인들을 압박했다. 상인들에게 특별 기부금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다. 아함마는 또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모든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외국 상인들은 불평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중국과 거래하려면 그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방법으로 아함마는 계속 자금을 확보했다. 국고는 다시 채워졌고 대도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쿠빌라이는 만족했다. 하지만 아함마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상인들까지 그를 증오했다.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적이 늘어났다. 한인 관리들은 그를 백성의 적으로 보았고, 몽골 귀족들은 그를 이방인 약탈자로 보았으며, 상인들은 그를 탐욕스러운 악마로 보았다. 하지만 아함마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전진했다. 그의 야망은 커져만 갔다. 그는 더 많은 권력을 원했고, 더 많은 부를 원했으며, 더 높은 자리를 원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